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켄트김의 용기 100배 김은정입니다. 그리고 켄트김입니다. 네. 오늘은 예. 네. 야, 우리 용기 100배가 날이 갈수록 이 그레이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오늘은 UN에서 오셨어요. 그 UN 세계 식량 계획의 임형준 한국 사무소장 뭐죠? 네, 잠시만 제가 근데 잘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UN 세계 식량 계획의 임형준 한국 사무총장님이신가? 잠깐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아나운서를 꿈꾸는 우리 김은정님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네, 이거 해야 되나요? 한 번 더. 네, 이제 헷갈려. 네. UN 세계 식량 계획의 임형준 한국 사무소장님이시고요. 네, 맞아요. 네, 오늘 나오셨습니다. 말이 좀 앞에 길죠. 이렇게 뭐 드르르 그러니까 네. UN에서 세계 식량 관련해서 우리가 일단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세계 식량 하면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세계 식량. 미래 식량 중에 하나가 이제 귀뚜라미라는 거 아세요? 귀뚜라미, 메뚜기 뭐 이런 곤충들인데 아는 동생이 그거 미래 식량 만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임상 실험 중인데 그거 일단 보내라고 내가 먹어보겠다고 이제 했는데 오늘 임형준 한국 사무소장님 모시고 유엔과 또 한국에서 어떤 세계 식량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실까요, 김정임 씨? 네, 임형준 소장님 나와주세요. 네, 뜨거운 박수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맞아주십시오. WFP UN 세계식량계획 한국 사무소장 임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집에 어릴 때부터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김찬삼의 세계여행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6살 때부터 이 책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는데 한자가 많아가지고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이 지금은 한비아 씨가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그 훨씬 이전에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여행가거든요. 50년대 후반부터 한 지구를 몇 바퀴를 8바퀴인지 10바퀴인지를 돌았다고 그러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책을 보니까 정말 제가 어릴 때는 외국인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뭐 인디안들, 그 다음에 경치도 정말 다양한 경치들. 그래서 그때 이 책을 뒤적거리면서 제가 막연하게 나도 이 사람처럼 세계 일주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를 좀 다니면서 컴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성격이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움이 많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는데도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이 교육 제도도 저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이제 열심히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저는 인생의 낙이 배낭여행기 주로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배낭여행기 이거 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팔을 그래도 이제 중학교 고1, 1이 되니까 영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나마 영어를 좀 좋아해서 펜팔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1 때 인도네시아의 옌이라는 친구한테 첫 편지를 받았는데 그렇게 인생에 기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 사진이 오고 인도네시아에서 선물이 왔는데 너무너무 제가 기쁘게 그 편지를 받고 흥분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펜팔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일본에서도 친구가 생기고 아프리카에도 생기고 또 미국 친구가 제가 고2 때 저희 집을 놀러를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영어로 대화 같은 걸 해봤는데 그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외국인이 저를 좀 초대를 해줘가지고 한번 정말 외국을 가고 싶다 이런 불순한 의도도 좀 있었죠. 그래서 펜팔 열심히 하고 그다음 배낭여행 책을 열심히 읽었고요. 그리고 고3 때 어머니가 이제 제가 공부를 워낙 안 하니까 고3 때 정말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제가 정말 안 했거든요. 그때 이제 어머니하고 대판 싸우고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역 앞에서 3일을 잤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서울역 앞에 앉아 있으니까 뭐 온갖 분들을 다 만났어요. 뭐 인신매매 하다가 오신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싸우다가 감옥에 갔다가 나오신 분도 계셨고, 뭐
이제 26인데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방황하는 실업자분도 계셨고, 그분들을 만나면서 한 3일을 지내보니까 아,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많이 늦었죠. 그래서 응급결에 이제 제가 대학을 들어는 왔는데 참 답답했어요. 무엇을 해야 되나. 제 이제 그때부터 대학을 들어와서부터 저를 괴롭힌 고민이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이 두 가지 질문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잘 안 들어가고 굉장히 이제 방황을 하고 주로 술만 마시고 막 이랬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한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면 낮은 산은 저절로 보인다.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꿨던 그 꿈,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고 배낭을 하나 둘러매고 나갔습니다. 처음에 미국을 갔고, 두 번째 유럽을 갔고, 세 번째 동남아를 갔고, 네 번째는 오세아니아를 가서 아프리카를 중단해서 중동을 중단해서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왔습니다. 또 중남미를 또 1년을 다녔습니다. 총 3년 반 동안 80개국 이상을 다녔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걸 느낀 것 같습니다. 일단 빈부격차에 굉장히 놀랐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게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고, 태어나 보니까 미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한국인데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비행기로 몇 시간만 가니까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를 갔는데 한 노인이 길에 누워서 숨이 멎고 있었습니다. 거의 죽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아니 지금 사람이 죽고 있는데 이거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경찰이 하시는 말이, 하루에도 이렇게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죽으면 누가 치울 거니까 네가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과일 장수가 썩은 과일을 버렸는데 그 과일을 먹으려고 애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도 개도 안 먹을 음식을 저렇게 아이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또 아프리카에 갔는데, 일단 제가 그때는 동양인이 굉장히 귀해가지고 제가 일단 다니면 한 50명 정도 아이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먹을 거 달라, 돈 달라. 어떤 아이는 제 다리를 잡고 울면서 뭘 달라고 그럽니다. 학교에 공부를 해야 될 아이들인데 왜 이렇게 외국인한테 먹을 걸 달라고 할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이 배낭여행이 저를 굉장히 담금질을 좀 하게 했습니다. 참 부끄러움이 많고 겁이 많고 모든 게 두려워하는 성격이었는데, 이제 극한 상황을 여러 번 제가 겪었어요. 전쟁터도,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냥 가보니까 이미 내전을 하고 있고, 제 앞에서 총격전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막을 갔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수단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 말을 수치에 좀 신빙성이 없거든요.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5km 정도 걸린답니다. 5km면 1시간만 걸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 사막을 걷는데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소말리아에서 탈출한 난민을 몇 명을 만나가지고 걸어도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목마름의 고통. 그렇게 이 흠뻑 젖은 수건을 두고 20분만 있으면 바짝 마르는 그런 날씨인데, 그걸 20kg짜리 배낭을 들고 몇 시간을 걸었으니 이제는 죽는구나. 근데 또 이렇게 뼈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 뼈가 내 운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차에 거의 탈진해서 완전히 부축을 받으면서 가는데 트럭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 트럭을 목숨을 걸고 잡았죠. 그리고 그 트럭을 타고도 몇 시간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 목마름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래서 이제 국경에 가가지고 그 이민국 직원한테 물 좀 달라고 워를 했더니
정말 이런 시뻘건 흙탕물, 땅에 이렇게 파가지고 저장을 해놓은 흙탕물을 줍니다. 근데 그 흙탕물을 저는 너무너무 맛있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먹기 직전까지 한국에서 모든 물 생각을 다 했어요. 샤워하던 생각, 맥주 마시던 생각, 누가 소변이라도 봐주면 저는 마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극한 상황, 내 육체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위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이 말라위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가 있거든요. 이 호수를 이제 건너는데 이런 배로 한 3박 4일을 갑니다. 그래서 배를 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배낭이 무거우니까 사탕수수 같은 거를 지팡이 겸해서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씹어서 그 즙을 마시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배 위에서 제가 깜빡하고 아프리카 돈이 없는 겁니다. 환전을 안 했고 제가 갖고 있는 여행자 수표로 환전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3일 동안 이 사탕수수를 씹으면서 굶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배고프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참 안 됐다. 머리로. 어떻게 보면 심퍼시죠. 근데 살을 바짝 굶어 보니까 그때 그 배고픔의 고통, 온몸으로 느껴지는 이게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구나. 엠퍼시. 내 몸으로 모든 걸 느끼는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배를 내려가지고 돈 받고 사 먹으면 제 고통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매달같이, 매년같이 그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던 날 그 선원이 한 명이 웬 동양인이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사탕수수 씹으면서 완전히 탈진해 있으니까 자기 먹을 밥을 주는 겁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한 달 월급이 2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많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없는 사람이 그 얼마 안 되는 음식이지만 저한테 줬을 때 그 감사함은 또 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200원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제가 받았을 때 느낌은, 감사함은 그 어떤 것보다도 컸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감사가 될 수 있겠구나. 또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내려가지고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마을을 하나 갔었는데 그 마을에 너무너무 가난한데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뭐가 저렇게 행복해서 저렇게 밝은 미소를 지우고 있을까 해서 봤는데 유엔에서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WFP에서 식량을 나눠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식량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망치로 한 대 크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 제가 그렇게 갈구하던 답,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배고픈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고귀하고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 그때 제가 나이가 25이었는데 유엔의 이영자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이제 정해지고 나서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이제 가게 됐죠. 뭐 그 과정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뭐 주변에 유엔에 갔다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뭐 지금처럼 정보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도전하고 또 도전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참 아이러니해요. 세계가 지금 식량을 27억 톤을 생산을 하는데 3분의 1이 버려집니다.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는 소비 과정에서 버려져요. 음식 쓰레기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또 못 사는 나라들은 생산 과정에서 버려집니다. 보관하고 수송하고 이런 도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버려집니다. 그래서 식량의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의 8억 명은 누구나 배고픔을 겪습니다. 그 신호가 왔을 때 우리는 냉장고 문을 열거나 그냥 사 먹으면 끝이 나요. 이 배고픔은 그냥 당장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배고픔의 신호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계 8억 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죠. 또 기아 인구가 8억 명인데 비만 인구가 15억 명입니다. 이 인구의 두 배는 너무 많이 먹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식량이 넘치고 한쪽은 당장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어야 될지, 밤에 잠이 들 때는 정말 줄임배를 움켜쥐고 자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8억 명이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 5억 명, 아프리카는 4명 중에 1명이 배가 고픕니다. 물론 선진국에도 있지만 그 비율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기아를 저희는 사일런트 쓰나미, 조용한 쓰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재난의 범위는 너무나 큰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일런트 쓰나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은 제 친구가 인도네시아 반다지에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시체 더미 앞에 사람이 있는 거죠. 쓰나미가 얼마나 무슨 재난입니까? 다 휩쓸어 가버리고 모든 사람을 목숨을 잃게 하지만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특히 세계의 아동들의 이 죽음의 50%는 기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310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7천 명에서 8천 명의 아이들이 매일같이 죽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감이 안 오는데 비행기 하나 떨어지면 큰 뉴스가 되죠. 세계적인 뉴스가 되죠. 근데 비행기가 하루에 40대씩 매일같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미국의 그 September 11 때 비행기 3대 떨어지고 3천 명 죽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근데 매일같이 비행기가 40대씩 떨어지는 그런 게 여전히 이 세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히든한 겁니다. 기아 눈에 보이는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몸 안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영양실조거든요. 특히 임신 직후부터 만 2세까지 이 1000일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영양을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면 뼈도 안 자라고 뇌도 안 자라고 신체 성장 잠재력이 완전히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때 끝나는 게 아니고 3살, 4살 지나서 어떤 영양을 공급해줘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지능이 떨어지고 몸도 약하고 키도 작은 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아이는 당연히 학교 가면 공부를 제대로 못할 것이고 커서는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할 것이고 또 그런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양실조로 또 엄마가 영양실조면 아이가 영양실조로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1.7kg로 제가 옛날에 일을 했던 기니비사우라는 아프리카 나라인데 1.7kg로 태어나면 죽을 확률이 70%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님께서 하신 말이 이제는 기아를 끝낼 때가 왔다. 우리 세대의 기아를 끝내야 된다. 그래서 2012년 6월에 선포하신 비전이 제로 헌금입니다. 이제 모든 게 있는 거거든요. 식량도 충분하고 이 식량을 움직일 수 있는 수송이나 교통이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단지 부족한 것은 의지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세대에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했는데 2030년까지 기아를 끝내겠다는 게 유엔과 국제사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로 헌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사람도 굶어서는 안 된다. 인권 하지만 식량에 대한 권리처럼 중요한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가 함께 의결한 SDG 지속개발 목표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빈곤 기아 퇴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30년까지 과연 되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국제사회가 온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 더 이상 이제 기아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기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유엔은 특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WFP는 어떤 곳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잠시 얘기를 드리면 WFP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 기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또 WFP가 움직이는 비행기가 60대, 배가 40척, 트럭이 5,000대입니다. 가장 배고픈 사람을 돕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두 가지를 크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15,000명 직원 중에 92%가 현장에서 활동을 합니다. 한국하고도 많은 인연이 있었어요. 불과 한 세대 전에 한국은 WFP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64년부터 84년까지 20년 동안 유엔 기구가 많이 도와줬는데 6.25 때 도와줬던 웅크라, 유엔 한국 재건단이 제일 많이 도와줬고 WFP가 두 번째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옛날에는 신문 일간지에 탑 기사로 이렇게 떴었고요. 전국 곳곳에
그 옛날에 사방 사업인이 이제 공공근로인이 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밀가루 한 포대, 옥수수 한 자루 이렇게 걷어오는 것들이 다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학교 급식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불과 한 세대 전에 한국은 유엔의 원조를, 식량 원조를 받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아이가 지금은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어른이 되어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어머니들이 할머니가 되어 있는, 얼마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량 원조를 받았던 것이.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USAID 마크가 찍힌, 유엔의 마크가 찍힌 식량을 받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듯이 이제는 태극기가 찍힌 식량들이 전 세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로 헝거를 20년 만에 성취를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단 한 세대 만에 전 세계 20위권의 탑 20 그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뭐 기아 퇴치를 어떻게 하면 제로 헝거가 과연 되겠냐 하는데, 살아있는 그 역사가, 살아있는 전설이 바로 한국이 되는 거고, 또 이런 사례가 여러 군데 퍼지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WFP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 긴급구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후변화로, 전쟁으로 크고 작은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고, 또 이거는 제가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갑자기 내전 때문에 수만 명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작은 집에 60명에서 90명, 100명이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먹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5년 전만 해도 중진국이었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그런 나라였는데 이렇게 모든 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텐트에서 언제 돌아갈지 기약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 캠프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요르단의 4번째로 큰 도시가 됐습니다. 난민만 모아놓은 난민 캠프가 한 나라의 4번째로 큰 도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WFP는 이런 난민, 전쟁, 자연재해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데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시설을, 설비를 보완을 하고 식량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식량을 가져다 주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실조, 이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피부가 축 늘어지거나 머리카락 색깔이 바뀌거나 배가 올챙이같이 튀어나오거나, 이 아이는 지금 키가 안 자라고 있거든요. 3살이라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사업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자립해서 이제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식량처럼 중요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이제 보건소에 임신을 엄마가 하면, 우리나라는 초음파 검사도 받고 하는데 여기는 문맹률이 70%가 넘는 나라거든요. 제가 일했던 기니비사우는. 그래서 보건소에 가라 이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근데 배고픈 사람들이니까 식량을 준다 하면 몇 킬로, 몇 시간을 걸어서 보건소를 갑니다. 그래서 식량을 받은 김에 건강검진도 하고 백신도 맞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결국 교육이거든요. 아무것도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일하던 아프리카 나라인데 책상도 의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 학교를 오는 이유는 집에서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밥 한 그릇 먹으러 오는 겁니다. 밥 한 그릇 먹으러 왔다가 교육을 받는 거죠. 루안다에서는 제가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학교에 몇 시에 오니? 했더니 새벽 4시에 출발을 한답니다. 왜? 학교 오는데 4시간이 걸린답니다. 왕복 8시간이에요. 근데도 이 아이가 8시간을 왕복해서 학교를 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서 주는 밥 한 그릇,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팔 아이들인데 그렇게 밥 먹으러 왔다가 컴퓨터까지 배워서 갑니다. 이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있었습니다. 쌀은 끝나고, 그 다음 보리는 아직 수확이 안 됐고, 그때 이제 사람들은 숲에 가가지고 소나무 껍질도 몇 개 먹고 쑥도 초급 목표로 살았죠. 근데 지금 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기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숲에 가서 벌레도 잡고, 아까 켄트 김 선생님이 귀뚜라미 얘기하셨는데 정말 벌레도 잡고 야생동물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해서 그날 먹고 살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사람들한테 식량을 이 기근기에 그 식량 구하러 다니지 말고 너희 마을에 가장 필요한 걸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도로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길도 필요하고 양어장도 필요하고 농경지도 넓혀야 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식량을 주면서 그 사람들은 식량 걱정을 안 하게 하고 이 마을에 가장 필요한 인프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했던 라오스인데 도로도 만들고 농경지도 넓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식량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식량을 못 살면 그럼 굳이 저희가 식량을 갖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돈을 넣어줍니다. 일한 대가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문으로 마을 곳곳에 은행이 있고 지문만 대면 자기가 필요한 돈을 찾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홍채 인식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WFP가 지정한 상점에 자기 눈동자만 대면 이제 식량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발전된 것 같아요. 예,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방글라데시에서 온 라시다라는 여자분인데요. 한국 국회에 와가지고 자기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 울트라 푸어,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막노동, 자기는 삭바느질.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자식이 2명인데 2만 원을 벌었습니다. 한 달에 방글라데시에서 네 가족이 살려면 최소한 8만 원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다 집이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게 다 떠내려가고 친정집에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WFP의 도움을 받고 2년 동안 종잣돈, 그 다음에 창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실제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자산이 10배, 수입이 5배가 늘고, 이렇게 양어장과 이제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심지어는 지방자치의회 의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푸어, 극빈층에서 완전히 중산층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개인의 제로 헌거 사례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기아에서 벗어나고 마을이 기아에서 벗어나고 국가가 기아에서 벗어나면 이 기아 지도가 울긋불긋 하거든요. 이게 이제 색깔이 짙을수록 기아성 정도가 심한 건데 결국은 모든 색깔이 초록색이 되는 제로 헌거 세계, 그런 세계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젊은 분들이 그 요새 유엔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유엔이 그냥 보면 굉장히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꼭 그런 직장만은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특히 일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렇게 통나무 배를 타고 몇 시간을 지나가기도 하고 늪지대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 제가 탄 차였는데 60m 절벽에서 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9/4일생으로 살아났는데요. 이런 위험이 있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런 유엔에서 일을 하려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직장으로서 남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세상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 리더십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앰비션과 에스피레이션에 대해서 써라. 앰비션과 에스피레이션이 뭔가 했더니 앰비션은 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고 내가 얼마나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근데 에스피레이션은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숙제를 하면서 굉장히 그 느낀 바가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인생의 방향을 생각을 할 때 앰비션도 생각을 하지만 에스피레이션을 또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몇 가지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그 느낀 바가 있어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 뭐 해도 안 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저는 정말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중히 여기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무한 가능성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또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찾을 때 저는 정말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라위에서 그 배고픈 사람들이 식량을 받는 모습을 보고 제 눈이 저는 인생의 방향을 정했듯이 정말 자기 가슴이 뛰는 일,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초반에 너무 고민을 하고 답답했는데, 그게 이 무대가 내한테 안 맞으면 무대를 과감히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국이라는 운물을 떠나서 다른 무대를 갔기 때문에 저는 또 이런 세상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한 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내가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 그 세계 80개국을 3년 반 동안 다녔는데, 그 분야에서 20대 때 그만큼 다녔던 사람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만은 나는 세계 어디 가도 뒤지지 않는다. 그런 그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저를 또 더 큰 데 도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고 굉장히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 조급해하고 빨리 취직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배낭여행을 마치고 딱 돌아오니까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이제 취직을 해야 된다고 난리였습니다. 특히 그때가 97년도였거든요. IMF가 터지고 취직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대기업에 원서를 냈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1시간 동안 여의도를 가는데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보니까 눈이 그렇게 총기 있게 열정으로 빛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요.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일상에 찌들린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던 곳은 유엔이고 내가 가려는 곳은 보물섬인데 다들 급하다고 하니까 뗏목을 조잡하게 아무 때나 만들어서 먼저 출발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나, 먼저 출발하는 게. 차라리 좀 천천히 가더라도 배를 튼튼하게 만들고 모터를 달면 그 앞에 갔던 뗏목들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딱 들어가서 인사 담당을 만나가지고 저는 못 다니겠습니다 하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저는 스스로 여의도 회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과감하게 직장을 정말 어렵게 구할 수 없었던 직장을 구해놓고 했던 게 저는 또 굉장히 잘했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 그대로 이제 대학원을 가서 실제로 유엔에서 인턴을 하고 유엔 직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방향이 있다면 조급하게 남들 분위기 때문에 휩쓸리지 말고 내 심지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저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분들의 공식을 발표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확신, 반드시 된다는 확신, 그리고 간절함,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 이 3개가 있을 때 꿈을 이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영어를 이제 저는 네이티브가 아니고 14살에 처음 알파벳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유엔에 가려면 정말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항상 들었던 얘기가 3가지는 해봐라. 술도 위장이 빵꾸가 나도록 마셔보고, 그거는 1학년 때 이미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도 가슴 터지게 해보고, 그거는 재주가 없어서 잘 못했고요. 3번째 남은 게 공부를 코피 터지게 해봐라. 그래서 공부를 한번 코피 터지게 해보자 하고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머리를 빡빡 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3달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도서관 문 열 때 전에 이미 도착해가지고 수위 아저씨가 나가라 할 때까지, 밥 먹을 때도 에어패캔을 끼고, 제가 평소에는 산만해가지고 1시간도 제대로 못 앉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정말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 그때는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노력 덕분에 어느 정도 서기의 실력의 향상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함이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면 세계 일주 한다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세계 일주?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정말 저도 다니는 중에 너무 힘들었지만 꼭 그 친구들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제가 목표한 대로 해냈고 20대 때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IMF 때 이제 제가 한겨레 신문에 1년 정도 칼럼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책을 내려고 이제 출판사를 다녔는데 아무도 안 내준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지금 망했는데 어떻게 지금 세계 여행에 대한 책을 내겠느냐. 그래서 아무도 안 내줬습니다. 근데 또 부딪히고 또 내고 한 20군데 도니까 한 군데서 또 책을 내줬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보니까 잘 나온 책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 얼굴이 많이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을 들어간다고 얘기했을 때도 네가 어떻게 유엔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유엔도 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나중에 미국에 학교를 가겠다고 했을 때도 그 많은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또 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더 큰 꿈을 꿉니다. 이제 그때는 앰비션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에스피레이션. 정말 함께 잘 사는 세상. 정말 이제 기아가 아직도 배고픈 사람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로 헝거 이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Ask what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미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로 헝거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